MBTI 45기고 지금 이대 초등교육과에서 그 기독교 교육도 가르치고요. 제가 원래 전공이 교육과정이라서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한 그 대학원의 강좌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나눌 얘기는 그 현지 그 선교학 그 해외 선교지의 기독교 학교의 그 교육과정 운영에서 현지 교사들이 그 교육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보는 그 사례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까 정량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 주로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정성적 연구입니다. 질적 연구입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는 연구는 이제 예, 제가 잘려야 됐었나. 제가 이번 학기 그 잘릴 예정입니다. 은퇴를 하고 할 예정이어서요. 예, 그 사례 질적 연구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질적 연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사례 연구라는 건데 오늘 말씀드린 게 사례 연구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례를 이렇게 드러내줘서 그것을 주목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굉장히 전형적 사례, 그러니까 티피컬한데 저희가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고 당연시 생각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서 학술적으로 논의해주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하는 건 후자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티피컬한 사례고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사례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례 질적 연구도 그냥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엠피리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엠피리칼 연구라고 하는데 예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, 사실. 예. 예. 예, 그리고 이 연구는 데이터 게더링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제자가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저희가 같이 이제 학술지에도 발표했던 그런 연구입니다. 이것을 이제 하게 된, 이것을 하게 된 그 어떤 배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선교 미션 스쿨이 사실 이렇게 명목상의 미션 스쿨이고 기독교 그 기독교인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미흡하고 세속화되었다.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.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교육 선교를 할 때 그런 우리가 했던 그런 교육을 다시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.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그 세속화를 이렇게 면치 못했는데요. 지난 한 1, 2세기간.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신앙과 그 학교 안의 교육이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 그 가르치는 내용은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고 일반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고 거기에 채플 보고 한 과목 정도 성경과 뭐 성경 과목 같은 걸 이렇게 가르칩니다. 그래서 대학 모델도 그걸 교양 모델이라고 하고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는 분은 이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선교 그 일반 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 과정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려면 현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체로 우리가 다 알듯이 선교사님들은 이제 보통 이 그 저개발국가 선교지는 예체능 과목이 교육과정에 설정만 돼 있고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예체능, 뭐 찬송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플러스해서 신앙 교육을 하시고 현지 교사들을 이제 고용해서 일반 그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가르칩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. 그것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아까 케냐가 제일 부패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전도를 선교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 이 학교가 케냐 학교입니다.
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7, 80%가 되고 사실 이 교육에 있어서는 111%라는 건 뭐냐면 그 연령이 그 에이지보다 못 배웠던 그 어른들이 더 와서 배우면 이제 100%가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저 숫자는 굉장히 오래전 숫자입니다. 한 15년 전 지금 저건 카운트하지 마시고 보면 대체로 그 전문인 사역이라고 그럴까요? 거기 구제 사업 여기 55%돼 있고 교회 개척하고 관련된 게 한 45%. 그래서 케냐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실제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함께 그 반반씩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학교인데 10년에 세워져서 16년에 교육부에 이제 정규로 학교를 인가를 받았고 굉장히 평판이 좋은 이제 학교입니다. 케냐는 초등학교가 8년이에요. 중고등학교가 4년이고 대학 4년. 근데 이게 요 근래 저 제도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 학교에 지금 한 15명의 스텝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은 운영자와 교장을 맡으시고 나머지 교목이나 매니저나 또 여기 또 다른 어떤 뭐 또 이렇게 헤드가 있으신데 해가지고 저분들은 다 현지인들입니다. 그리고 이 학교는 여기서 했던 학교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지역에 하루 뭐 한 5천 원 정도 노동자 임금이 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 국가수련 교육과정 가리키는데 대부분 그 개발도상국의 그 교육과정은 졸업할 때 졸업 시험을 다 봅니다. 초등학교 때. 그래서 여기도 이 아이들이 그 이중 언어를 하는데요. 학교에서 인스트럭처 랭귀지는 영어고 집에서는 이제 스와힐리어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 이렇게 보고 그 종교 과목을 기독교를 배워서 성경을 이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예능 교육 과정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리키고 그 중에 이제 동아리 같은 특활 활동도 있고 그 뉴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신앙교육은 주로 현지 교사들이 하는데 아침에 경건회 바이블 타임입니다. 그다음에 성경 읽기 수련회 한 2박 3일 정도로 캠프를 가고 저거는 이제 그 페스토럴 프로그램 뭐 그런 뜻인데 PPI는 예배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교목님이 계시고 그래서 한 170명의 그 학생이 15명 스텝이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연구 대상이 됐던 것은 9명의 교사들이었습니다. 이 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TTC를 졸업해요. 고등학교 나오고 한 2년제 이것이 칼리지일 수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센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학교에 먼저 교사들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그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예체능 그 선교사님들 하는 그것은 아동의 전인 교육에 도움이 된다. 근데 이것을 신앙과 이렇게 관련 짓지는 못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신앙 교육 과정은 아동의 신앙 성장에 우리가 진지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 전체 교육 과정에 신앙이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하나의 국가수준 교육 과정에 첨가된 하나의 특별 활동 정도로 신앙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늘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여기 실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신앙은 단지 천국과 관련된 것이고 자기네들이 가리킨 것은 이 땅을 위해서 가리키는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공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.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요소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PPI라고 아까 그 예배와 관련된 것도 그
그 일반 학교에서 종교교과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성경을 외우게 한다고 그래요. 묵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.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성경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런 걸 원하시지만 그 진지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이해에 따라서 실제로 그 참여하는 양상이 어떤가 보면 국가수준교육과정은 그냥 하던 대로 그 문제풀이나 그 경쟁해서 성적을 많이 받도록 아니면 조금 더 보완적 참여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방법론적으로 더 잘 가르칠 것인가. 그리고 예능 그과 신앙 교육에 그 참여하는 관점은 이 그 모호명 그 타율형 이렇게 그다음에 타협형 그다음에 자율형 이렇게 나누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서 그냥 한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모험적 참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호기심은 있는데 그냥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하나. 그 다음에 타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타협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다가 에이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옛날에 하던 그냥 그 아까 그 종교교육 일반 학교에서 하는 종교교육대로 그냥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안 해버리는 이제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탈락하는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자율형이라는 건 그대로 그 선교사님들이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좀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건데요.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요게 교사 하나밖에 없어요. 자율형 참여로 가는 사람이.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그 뉴스 제작을 선교사님이 하는데 그분을 데리고서 이제 계속 그런 걸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뉴스를 만들고 왜 만들고 이런 걸 이해하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됐다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표로 하면은 이렇게 모험적으로 하다가 타율로 하다가 대부분은 이제 그 타협적으로 그 빠져버리는데 저렇게 자율적으로 가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다. 그래서 어렵지만 그 저렇게 같이 그 쉐어링을 하고 그 이렇게 참여하도록 할 때 개발하는 데 참여하도록 할 때 교육 과정에 대한 그 주인 의식이 생기고 저렇게 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러나 대부분의 그 현지 교사들은 그 동역자로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많이 잃게 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주인 의식이 이제 결여돼 있다.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. 근데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왜 그러냐 할 때 첫째는 그 신앙관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 기독교 세계관 그 검사를 했었어요 초반부에. 근데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저는 정량적으로는 높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. 개인 요인에서는 현세적 차원의 구원 신화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높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 예체능 교육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 없어서 이제 조금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런 그 수준을 갖고 있다. 그래서 개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학교 요인인데 운영자 중심의 교육과정 의사결정.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행정가 중심의 운영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운영자의 역할. 그러니까 운영자와 교사가 사실은 이제 동역자이거나 그 비전을 좀 그 전수해주거나 이런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지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실행에만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주인 의식이 없고 동역자로서 의식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이제 이런 역할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교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사회 문화 요인은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라든가 사립학교 교원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해서 이들이 다 공립학교로 자꾸 가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이제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에 이제 지나지 않는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의 어떤 그 제도적인 안정성이 국가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거의 뭐 한 1, 2년 있다가 다
간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어떻게 그럼 개선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건데요. 앞에 다 이미 얘기했지만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생각은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.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이제 혼자 하시려고 하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빨리 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파운더끼리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년 있다가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는데 그 받기 전에 조금 더 그 교사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조금 비전을 쉐어링하고 더 그런 숙성하는 관계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은 그 현지 교사들을 같이 양육하면서 이것이 디벨롭 되기 위해서는 혼자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전체 운영을 하고 또 현지 교사들하고 원투원으로 양육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어렵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썼습니다. 그래서 학교 운영은 1인 사역이 아니라 협력 사역이라는 거. 그래서 그 현지 교사들을 먼저 양육하고 비전이 쉐어링 돼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모든 것이 교육 과정을 같이 개발하고 세팅할 때 그 비전이 쉐어링 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, 요것도 이제 요거는 뭐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, 그 MOU를 이제 잘하는 한국에 또 이런 학교랑 좀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 기독교 학교에 그 좋은 모델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선교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. 그래서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뭐 컴퓨터실, 과학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교사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 교사들을 이렇게 그 세팅, 교육과정 세팅이나 이렇게 할 때 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 현지 문화에 대해서도 존중하게 되고 아까 이제 뭐 세계 기독교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이 선교사님은 현지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게 없으세요. 이 현지 교육과정을 같이 보고 국가적인 교육과정도 조금 재구성하고 자기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여기 어디 출구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제 이 선교사님 손을 놔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그 교육을 할 때 교육 과정을 좀 더 교육 과정이라는 건 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.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재구성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교사들에게 비전도 주고 같이 동역자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 출구 전략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. 예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